말씀드린 대로 2026년 신년 특집 필살기입니다. 올해 어떤 증시 키워드가 있을지 저희가 또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하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자, 2026년 우리 시장, 코스피 5천부터 1월 효과, 그리고 또 관세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여러 가지 키포인트를 좀 뽑아봤습니다. 올해 시작과 함께 4,230선에 육박하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어요. 김동관 대표님. 예. 이재명 대통령의 예. 그 약속처럼 5,000피 달성이 가능한 2026년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예, 우리 앵커님이 4,230포인트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근데 첫 거래일 날 급등이 나와서 4,300포인트가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붉은색으로 고속 출주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정보 정책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통해서 1차와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이 미흡한 부분을 3차 상법 개정안을 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제 1월 달 안에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과 이제 소각 그 의무화를 골자로 해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이제 고배당 기업 펀드 유입이라든가 또 세제 혜택, 또 우호적인 정책이 계속적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유입되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글로벌 핵심 업종이자 국내 수출 효자인 이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관세에서 수출이 1.7% 정도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좀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달성의 이 트리거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5년만큼이나 투자 종목군들에 대한 이 쏠림 현상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이 끝나지 않은 관세 협상과 미중 선거 이 불확실성, 또 AI 고평가 논란, 또 연준의 이 금리 스탠스 등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종목에 대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2026년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무엇이 있을까 또 앞서도 간단하게 언급은 주셨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본다면 정책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동현 대표님께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해서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1월 국회 이슈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변수가 될 거로 보시는지요? 네, 일단 이번 달에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그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이런 내용이 논의 예정이고요. 그중 말씀하셨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이제 관심이 또 큽니다. 관련 내용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상법 개정 1차, 2차에서는 이 거버넌스 개선과 주총 의사결정 관련으로 소액주주의 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또 강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3차 상법 개정은 주주 환원 정책과 이 직접적인 연결로 이루어지는 만큼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보이고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좀 높이고 그리고 중장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변화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부의 이 상법 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많아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그리고 앞서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비중이 큰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내었었는데 현재 작년 중순 때 좀 시세가 나오고 현재는 좀 눌려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시장의 관심을 좀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 대표적인 수혜주들 은행, 보험, 이제 금융주들하고 지주사 종목들은 다시 지난 2차 상법 개정 이슈 이후에 좀 조용한 모습인데 이 부분 역시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부각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저희가 또 1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증권사들의 올해 코스피 전망 분위기를 본다면 상고하저로 많이 압축이 됩니다. 보통 이제 1월 효과를 특히 시장에서 많이들 기대를 하죠. 허인남 대표님, 네. 올해는 어떨까요?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최근 이제 10년 동안 6번 정도가 1월에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이제 강동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급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의 그 증시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이제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글로벌 AI 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과 12월 두 차례 오라클 충격도 있었고 이런 AI 거품이라든가 AI 수익성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등 이런 빅2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이에 이제 중소형
AI 반도체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3파동의 시세를 준비하고 있고 많이 강조드렸던 로봇과 AI 반도체 그리고 또 AI 바이오, 그러니까 즉 중소형 기술주 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에는 좀 중요한 좀 굵직한 이벤트도 있는데 역시 이제 그 CES 2026과 또 JP 모건 헬스케어라는 이런 이벤트 모멘텀을 통해서 추가 랠리도 이제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도 코스닥이 다시 한번 이제 12월 전고점인 940선 부근까지 다시 수렴을 했기 때문에 1차 1000포인트 랠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코스피가 4000p 랠리를 달릴 때 사실 코스닥은 천고지 앞에서 사실 약간 이제 어려워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1월의 효과 과연 뭐 코스닥의 강력한 한방이 될지 김호영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뭐 네. 코스닥 시장이야말로 1월 효과를 가장 크게 보는 그런 뭐 지수인데요. 왜냐하면 네네. 앞서 허연남 대표님 말씀하신 CS 2026이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이끌고 있는 주요 섹터 투톱이기 때문에 1월에 가장 큰 효과, 임팩트를 보는 게 바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여기다가 12월 코스닥 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4,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사실 코스피 시장도 12월 달에는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코스닥 부양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을 좀 옮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일단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모험적인 섹터가 시총 상위주를 형성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난해 일기 테마에서 이제 거대한 섹터로 성장한 로봇주들의 상승. 이번 금요일에도 신년 초 거래일에도 나왔고요.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의 이제 상승 이것까지 기대를 한다면 코스닥 시장의 상승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취약점이 수급 불안정으로 이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를 이루고 있던 모험적인 이런 뭐 성장주들이죠.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나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이 코스피 지수로 이전하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제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 이것이 나오면서 연기금과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된다면 굳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일이 없어질 거고요. 네네. 줄어들 것이고 로봇이나 반도체 바이오 등에서 모험적 성장 섹터에서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본격적인 코스닥 지수 랠리 그러니까 1000석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저희가 또 AI 관련해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AI의 투자가 지속되느냐. 최근에도 뭐 거품론이 계속해서 반복됐었기 때문에 2026년 한 해에는 어떤 흐름일지 궁금해집니다. 자, 김종관 대표님. 예. 여전히 뭐 시장을 주도하는 그 주인공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AI 버블로는 이 미국의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인 오라클의 실적 부진이 나타나면서 과도한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로 인해서 회사채 발행이 많이 증가됐고 특히나 이제 CDS 프리미엄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화됐지만요. 오히려 이제 2026년도에는 기존보다 150억 달러가 늘어난 50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전망을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좀 이어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글이나 메타 또 아마존 등 이 빅테크 기업들이 역시 이 AI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에 400억 달러 규모를 지분을 완료하면서 지분 10%를 확보를 하면서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주식도 좀 매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AI 투자학대로 미국에서는 이제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대 수혜로 지금 부각 중에 있고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속적인 수혜를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인프라 확대에 따라서 이제 LG 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가 이 MLCC랑 GC 그 BGA에서 이 데이터 센터 AI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기존 대비 한 8배에서 10배 성능을 향상시킨 차세대 AI 그 낸드 플래시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이 전용 AI 시스칩을 독자적으로 지금 현재 생산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버블로는 지속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글로벌 탑티어인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결국에는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AI 관련 이 탑2 종목의 랠리가 그 강세가 사실 2025년 마지막까지도 계속됐습니다. 뭐 신고가 행진도 나타났는데
어떨까요? 이 투톱의 강세는 2026년에도 계속해서 그냥 이어지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전문가분들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6일 노무라 증권에서 이 삼성전자의 이 영업이익을 최대 130조 원까지 이렇게 추정하기도 했고요. 시장에서는 이 메모리 사이클이 27년 3분기 이후에 완공될 예정으로 예상되는 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초대형 반도체 공장이 이제 가동되기 전까지는 이 공급난이 좀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선행 사이클이 주가에 선행된다 하더라도 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주가 강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네. 메모리 수요가 꺾일 기미가 이제 보이지가 않는 게 이 과거 메모리 사이클은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가지고 이 주가 변동성도 심했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AI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무한 경쟁의 시장입니다. 이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은 바로 도태되는 환경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네이버라든지 야후, 라이코스, 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승자였던 네이버 중심으로 거의 시장이 재편되었죠.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빅테크의 경쟁과 메모리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호재성 이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범용 메모리 가격 급등 여기에 따른 수혜하고요. 그리고 그 HBM 점유율 이 부분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본 시각이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그 ADR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예정이긴 한데 예탁 증서 이 상장 검토 소식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포함될 수가 있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강세를 만약에 한다 하면은 수급적 강세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미국의 금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 것인가. 뭐 이 부분도 불확실성이 되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죠. 12월 금리 인하를 놓고도 뭐 내부의 분열이 있었던 그런 또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허인남 대표님, 연준의 통화 정책 이 방향성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올해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될 걸로 예측하시는지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월에 25bp 이제 인하는 했지만 그 이번 주에 공개된 12월 FOMC 회의록에서 이제 주요 연준 인사들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신중한 입장과 그리고 또 서로 좀 엇갈린 반응이 좀 보였습니다. 네. 특히 또 이번 주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이하로 좀 잡히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여전히 탄탄한 고용으로 인해서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 좀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인 9일에 발표된 12월 고용 보고서가 크게 부진하지 않는 이상은 올해 좀 예상되고 있는 두 차례 정도 인하에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에 1월에 기준금리가 25bp 인하할 가능성은 이제 20% 이하, 즉 14.9%를 유지해주고 있고 동결될 확률은 85.1%로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한 두 차례 정도의 이제 인하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좀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말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긴장감이 나오고 있는데 김호영 대표님, 새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트럼프와 너무 가까운 인물이 된다면 연준의 기능이 훼손될 것이 우려가 네네.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부각이 됐는데 사실상 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낙점해 두었다라는 듯한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연준 수장 교체를 둘러싼 이 긴장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에도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바로 철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금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물들을 보면 케빈 애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네. 케빈 워시, 윌러 버우만 등 전현직 연준 이사 그리고 블랙록의 고위 임원인 릭 리더까지도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인물이 된다면 시장이 당연히 환호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와 너무 가까운 인물이 된다면 이 연준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적인 인물이 적합할 것으로 시장에서도 보고 있고 파월도 이제 이사직을 계속 연임을 할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의도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이제 저희가 또 4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양국 모두 지금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무언가 친시장적인 그런 또 결과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심리는 높습니다. 김동관 대표님, 예. 뭐 어떤
결과들이 좀 나올 거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지 좀 풀어볼까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미중 관계의 관리 모드를 유지하는 한편 방중을 계기로 이제 대중국 수출 확대 합의 등을 좀 이루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중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이제 미국의 그 16조 4천억 규모의 무기 판매안을 좀 승인을 하면서 중국 정부는 미국의 기업 21개를 이제 제재를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만 문제에서 선을 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마 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의 효력을 좀 집중화 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집권 2기 첫 해에 관세 갈등으로 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이 미중 관계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서 한층 더 안정적이고 또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고 집중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중간선거 이슈도 좀 묶어서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동현 대표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11월경에 예정이 돼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간평가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죠. 상원이나 하원 중에 하나라도 이제 민주당에게 뺏기면 추진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시나리오를 좀 들어볼까요? 중간 선거 결과는 일단 올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주요 정치적 변수 중 하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아왔었던 뭐 조선, 원전 산업의 경우 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트럼프 지지율이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선거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에서는 조정의 명분으로 또 활용될 가능성도 네네. 있다 생각되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 우리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었던 뭐 조선이라든지 원전 정책은 이 입법보다는 이제 행정권 중심의 이제 법안이었습니다. 즉 대통령 그 고유 권한의 영향력이 큰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와 에너지 전략과 직결된 산업인 만큼 이 정책 집행 속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반도체와 전력 설비 산업은 이 AI 산업과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또 놓여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과의 그런 기술 산업 경쟁에서 미국이 후퇴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치적 이벤트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식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